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을 이끌 새 지도부가 곧 선출이 됩니다. 각 축전을 벌이고 있는 최고위원 경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편 취임을 한 달 앞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을 합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자 민주당의 차기 인연을 이끌 새 지도부가 이제 오늘 선출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 89.9%, 이제 남은 투표 결과까지 모두 집계가 된 저녁 8시에 이 후보의 연임이 이제 확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77.7%, 이것도 이제 역대 민주당 당대표 경선 사상 최고 기록 아니었습니까? 이번엔 90%좀 넘기리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누적 득표수는 이제 권리당원이고요. 요 반영 비율이 56%입니다. 예. 지금 오늘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투표는 그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이 14%고요. 또 일반인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30%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합해서 90%가 넘길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 사안인데, 예. 지난 2년 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77.77%를 이재명 당시 후보가 득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무난하게 그 이상은 넘길 것이다. 다만 90%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초점 이제 화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까지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를 뭐 수차례 경험했습니다만 예. 이런 정도의 득표율을 얻은 당대표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난 이재명 체제 1기 때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고, 특히 이번에 4월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그 대표 체제가 상당히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음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대명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좀 관전 포인트는 최종 득표율, 네. 그것이 또 90%를 넘어설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권리당원이나 이제 대의원 합산은 당연히 뭐 90%를 훨씬 상회할 텐데, 다만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물론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양성과 민주성을 좀 우려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90을 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뭐 이런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좀 많은 또 의견을 준다면 좀 80대 간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네. 뭐 89 후반, 80 후반을 찍은 거나 90 초반을 찍은 거나 이게 숫자의 사실 차이일 뿐이지,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2기 이제 출범이 사실상 이제 목전에 둔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뭐 8, 9, 9, 그러니까 8 말이냐, 9 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5명의 그 지금 최고위원 가운데 누가 과연 5명 안에 들어가는데 예. 정봉주가 몇 위 할 것이냐, 이게 사실 관심사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연임과 득표율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두관 후보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게 안타까운 거지. 이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이런 결과를 낼 거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예상하는 바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엄청난 이런 어떤 지지인데, 이게 저는 이제 앞으로 부담과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 여기 호랑이 등에 얹혀 있는 사람이 호랑이 등에서 내리겠다고 마음대로 또 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과 그다음에 대선까지 가는 가도에 거친 민심의 바다를 과연 이렇게 일극체제만으로 얼만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가 과제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말씀 주신 것처럼 최고 관심사는 최고위원 경선 결과에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벌쳐지고 있는데, 경선 초반에 선두를 달리던 정봉주 후보가 이제 명파리 발언 이후에 서울 경선에서 지금 6위에 그치면서 누적 득표율이 3위까지 밀려났거든요. 뭐 그럼에도 당선권에서 밀려날 가능성은 작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최종 5인의 이름 좀 무사히 올릴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5인 안에는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어제 서울에서 6위까지 내려오면서 누적 순위가 3위로 내려앉긴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갑자기 이 상황들을 후순위에 있는 분들이 바꿔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 아마 전현희 후보가 지금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전현희 후보가 설령 4위로 올라간다고 하고, 또 정봉주 후보가 오늘 누적에서 5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에 5위로 입성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밑에 후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차이가 일정하게 좀 나 있는 상황에서 크게 변화를 주는 어떤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일단 무난하게 5위권까지는 그 최고위원회 들어갈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동안 저희가 가장 핵심 있게 봤던 것이 과연 수석 최고위원을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가 차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그 수석 최고위원 1등 최고위원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근데 2등부터 5등, 6등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촘촘하게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대의원 투표 또 그리고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를 지지자들께서 주시느냐에 따라서 2등부터 5등까지의 순위는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서 그 정봉주 후보가 최종 5인의 이름을 오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또 짚어주셨기 네.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명파리 발언을 놓고 대의원 표심과 어떤 앞서 남아있는 일반 여론조사 표심을 좀 노린 전략적인 어떤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었죠. 있는 네. 풀이가 있기 때문에 글쎄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이 명파리 발언이 나온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정봉주 후보가 누적 득표율 16%에 육박했을 때 바로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누적 득표율이 20% 가까이가 되면은 사실상 지도부 입성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 타이밍을 본 거죠. 근데 확정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3, 4위 안에 들어서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최소한 이게 1위가 되냐, 2위가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2위로 입성을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거나 혹은 이제 그 당내 커뮤니티에 있었던 이른바 명석한 캠페인, 이재명 대표에는 주변에는 김민석과 한준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캠페인이 없었으면은 사실상 무난히 수석에 당선될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달라질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아마 이 명파리 발언을 소환하고 그다음에 좀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를 굉장히 비판하고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게 여론조사에서는 아직은 결과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강성 지지층에서 이게 큰 역풍이 부니까 본인들 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찌됐건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함을 안고 저는 이제 뭐 3위든 4위든 아마 저는 분명히 이제 지도부로 입성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 정봉주 후보가 보여줄 또 하나의 어떤 최고위원회의 위상, 그다음에 본인의 역할, 그다음에 본인이 여기에서 갖고 있는 이른바 매기 효과를 얼마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는 관심이 되는데 어쨌든 이 5인의 집단 지도 체제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면은 그 말하자면 어떤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 이슈에 대해서 말하자면 최고위원회 합의를 못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봉주 후보가 어떤 사안과 어떤 사안별에 따라서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지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 이게 저는 관건이 되는데 어찌됐건 오늘 ARS 조사에서 얼만큼 득표할 것인가 저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데 지도부 입성에는 저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현희 후보가 지금 누적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일단은 전현희 후보에게 좀 호응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글쎄요. 결과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전현희 후보는 아마 이 발언이 없었다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좀 득표를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현희 후보가 서울에서 지금 3선 의원이 되셨고 그동안 서울에서 쭉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 서울 지역의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들에게는 상당 어느 정도의 어필할 수 있는 요소는 있었다. 다만 이번에 지금 전현희 후보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좀 다소 과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표현 자체에도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그런 표현을 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공감들은 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그 사건에 대해서 권익위가 종결 처리를 하는 과정이 매우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무죄 취지로 이런 걸 다 털어줘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했다 이렇게 또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마 그걸 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지지를 노리고 저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발언이 전현희 의원에게는 일정하게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5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누가 문을 닫고 당선권에 진입을 할 것인가, 전현희 의원이 후보가 될 것인가, 네.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뭐 원래 이제 그 5명 안에 여성 후보가 없으면은 여성 후보의 차점, 그러니까 최다 득표자가 당연히 입성하는 게 돼 있어서 여성 몫으로 분명히 전현희, 이현주 두 분 중에 한 분 같은데 저는 이미 이걸로 이제 전현희 후보가 기세를 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뭐 ARS 조사가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추세를 놓고 보면은 전현희 후보가 정말 마지막에 스퍼트를 할 수 있었던 동력을 여기서 얻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정치에 너무 큰 아픔이고 비극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강성 발언을 쏟아내니까 주목을 받고 그래서 지도부에 입성하고 다시 또 그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센 발언을 또 꺼내야 하는 이런 이른바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 정치가 앞으로 계속 이제 저는 전현희 후보의 입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정치가 사실 선진화의 길로 가는 것보단 오히려 진영과 혹은 그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이제 그런 퇴행화의 정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 전대에서 전 민주당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 중에서 가장 뼈아팠던 사건 이게 물론 돌출적인 사건은 맞아 이게 뭐 계획되거나 한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이제 하는 발언을 통해서 나타난 건데 그 해당 상임위의 발언이 해당 상임위원회 법사위에서 했던 발언이고 그런 여러 가지 놓고 본다면은 물론 우발적이고 이게 이제 돌발적 변수였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후보가 저렇게 막판까지 정말 선전해서 지도부에 입성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야말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암울했던 흑역사 중에 하나로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6시쯤에 이제 당선자가 발표될 예정인데 상황들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고위당정 협의회에 참석을 합니다. 민생 우선 기조를 내건 한 대표 고위당정 테이블에 이른바 그 한동훈표 병책들을 올리는 무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첫 고위당정 협의회 좀 분위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한동훈 이제 대표가 나의 어떤 비전과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시험대에 오른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물론 고위당정 회의니까 말하자면 한동훈 지금 대표가 법무장관일 때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정부 강요로서 참석한 거고 지금은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갔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저는 최근에 이제 이 회의를 앞두고 꺼낸 일성들 몇 가지 정책들이 눈에 띄어요. 이를테면은 굉장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바우처 방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 이제 전기료의 부담을 안 주는 측면에서 이제 또 그 뭐 전기료를 좀 지원하거나 그 다음에 지금 금투세에 대해서 지금 그 말하자면 야당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도 누구도 나 맞짱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은 앞으로 정부 여당을 책임진 그러니까 여당을 책임진 당 대표이기 때문에 금투세라든가 사실 지금 그 산적한 그 민생 입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세 사기 방지 있죠. 그다음에 주택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의료 대란과 맞물려서 이것을 처리할지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는 정치력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정부를 당이 이끌어가는 그런 견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비로소 한동훈 후보가 정치 초년생이지만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지금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이제 민생 입법이라는 키워드를 찍고 가는데 중요한 거는 성과겠죠. 예. 이번 하반기 이제 정기국회를 지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얼마큼 이런 데 대해서 호흡과 그다음에 원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보여줄지 저는 이제 그게 관건인데 오늘 그 데뷔전을 치른 것이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무대다 이런 평가신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뭐 그 전반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무대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윤석열 정부하고 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 차이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료 감면 방식에 대해서도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전기료를 삭감해 주는 쪽이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쪽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현상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방식의 차이들도 이견이 존재했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뭐 지금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연금 개혁 같이 좀 이 당에서 이 정부하고 좀 굵직한 내용들을 정책적 개혁적 과제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과연 그런 부분들이 그
이 정부와 또 여당 또 야당과 어떤 차이를 발생했을 때 과연 그걸 조정해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지금처럼 대통령께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된 부분을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2요구권을 21번이나 행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 여당의 모습이 잘 안 보이고 결국은 여당이 대통령의 벽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만 웅크리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를 내기가 쉽진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고위 당정 회의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성과들을 실질적으로 끌고 오고 그것을 야당과 타협해서 조정해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은 데뷔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취임 이제 한 달을 맞았거든요. 한동훈 대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 이어서 원내 외 인사들과 지금 릴레이 식사 또 정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한동훈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좀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한동훈 대표에게는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두 가지 취약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원외라는 거, 원내가 아닌 원외 대표라는 것과 두 번째는 사실 국무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거쳐서 바로 지금 당대표를 맡아서 정치력을 어떤 뭐 배우거나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거.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사실이 지금 취약점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과정에서 또 보여줬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진퇴를 둘러싸고 일주일간 끌었던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지금 뭐 그 당의 여러 가지 이견들을 또 종합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좀 뚜렷하게 리더십을 확고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본인이 여기서 그렇다면은 어떤 식의 어떤 것으로 이걸 보완해낼 것이냐. 중진들과 만나야죠. 중진들과 예. 만나고 원로들과 만나서 그들의 지혜와 경륜을 빌리고 또 차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듣고 또 바로 이게 시행도 하는 사람이고 본인이 부족한 점은 어떤 경륜과 있는 선배들로부터도 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포용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내 또 기반이 아주 뿌리 깊지가 않고 또 말하자면 이제 당의 구주류가 아니라 신주류로서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좀 그 릴레이식 오만찬 정치를 통해서 좀 복원하는 그런 과정들이다 놓고 보는데 중요한 건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미지 정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서 국민들 손에 여당, 정부 여당으로서 쥐어주고 돌려주는 그런 것들인데 결국 그런 건 제도와 입법을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측면을 얼마큼 한동훈 후보가 입증해내는 것이 이제 본인의 실력으로 이제 드러나는 계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15기 추도식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가 됐습니다. 여러 여야 정치 인사들이 추도식에 참석을 해서 김대중 정신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입을 모았는데 글쎄 그 발언들에는 조금씩 좀 결이 다르다라는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을 맞이해서 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특히 대통령실에서 홍철호 정무수석이라든지 또 한동훈 대표 또 야권의 모든 인사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까지도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고 예. 있습니다만 모두가 참석해서 거의 그 김대중 대통령이 평상시에 생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 통합을 이런 방식으로 이뤄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보고요. 다만 오늘 이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포인트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 정신을 꿰뚫는 해안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 네. 뭐 지금 꼭 필요한 리더십이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반대로 국민의힘과는 다른 대로 민주당의 지금 박찬대 예.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독주를 막아내야 된다.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특히 친일적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현 정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 자리에는 모였습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바라봤던 그런 모습들에서는 각각 좀 해석이 좀 다른 측면으로 나타났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해봅니다. 예, 여야 대표의 어떤 발언이 좀 결이 달라서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아주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여기서 이제 제가 양쪽의 해석이 달랐으니까 공통 분모는 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에서 여야가 제각각 해석하지 말고 공통 분모 딱 세 가지만 찾았으면 좋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되든 국익이 우선돼야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정치를 복원한다고 했어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화해와 용서를 했습니다. 그 이 세 가지를 본인의 삶과 정치를 통해 실존적으로 보여줬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제각각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 아전인수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인들이 앞장서 보여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정신에서 배워야 할 이 세 가지 좀 정기국회 때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